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입니다.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데요.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한 반 정도 왔다고 할까요? 반보다 조금 못되게 왔다고 할까요? 아마 오늘까지 학습을 마무리하시면요. 정확하게 반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오늘 학습하는 내용도요. 역시나 지금까지처럼 화이팅 하시면서 함께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조금 생소한 영역일 수 있는데요.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화학 파트에서 분자, 그다음 분자 운동, 그리고 물질의 구성과 물질의 특성 파트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을 쪼개었을 때 또는 결합했을 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물질들을 서로 다른 물질들을 또 반응시켰을 때 정말 전혀 다른 물질이 나오는 것,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오늘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열심히 달리셔야 되고요. 조금 길게 학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한번 달려볼게요. 자, 네 번째 단원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입니다. 화학 반응은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도 규칙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없습니다. 어떤 규칙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학 반응을 위해서 도대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부득이 화학 반응과 또 다른 반응인 물리 반응, 즉 물리적 변화에 대한 설명을 비교해가며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 변화는요, 물질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모양이나 크기 그리고 상태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얼음이 녹았다. 이거는 화학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아. 그냥 맛도 물이고 그 다음 분자 구조도 물 분자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단지 그냥 움직임의 정도만, 분자들의 움직임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물리 변화 이외에 또 다른 상태 또는 뭐 맛이 틀려진다거나 냄새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이런 것들을 물리 변화라고 하고요. 처음 상태와 상태라던가 상태뿐만이 아니라 아예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화학 변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과를 칼로 썰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사과 하나를 칼로 자르는 어떤 변화를 주었죠. 하지만 하나짜리 사과일 때랑 반쪽짜리 사과일 때 맛은 같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변화가 되겠죠. 크기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요, 화학 변화는 뭐냐 하면요. 사과를 그냥 뒀습니다. 반으로 쪼개어진 사과를 그냥 책상 위에다 뒀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보냈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될까요? 갈변되죠. 사과의 그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분도 없어지고요. 색깔도 변하고요. 맛도 변하죠. 자, 이것은요, 여러 가지 처음 상태랑은 전혀 다른 상태로 변한 것, 즉 어떠한 구조, 입자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맛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바로 화학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 변화는요, 모양이나 크기나 상태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만 달라진 거고요. 안에 들어있는 고유한 성질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화학 변화의 경우에는 많은 게 바뀌죠. 아예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조금 변한 거예요.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화학 변화, 물리 변화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고요. 간혹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문항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화학 변화,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화학 변화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화학 변화 시에 변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요. 이것 때문에 물리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자, 원자 배열, 분자의 종류, 분자의 개수, 물질의 성질은 변화됩니다.
분자가 원래 맨 처음에 5개였는데 화학 변화 후에는 2개 또는 하나로 줄 수 있고요. 원래 분자의 개수가 5개였는데 화학 변화 후에는 10개, 12개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변하는 것은 분자의 종류나 개수, 그리고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요. 원래는 달달한 사과 맛이었는데요. 갈변된 후에는 시큼한 맛으로 바뀌죠. 자, 원자의 배열은 바뀝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의 배열만 바뀌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물질의 총 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맥상통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요, 우리 이 전 세계, 이 우주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불변의 법칙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변화 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입자 배열 방식인데요. 자, 이 입자 배열 방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학 변화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화학 변화의 방법은요, 총 4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화합, 두 번째가 분해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화합이라는 것은요, 이 원자와 이 원자는 전혀 다른 종류이죠. 물질로 보아도 되고요. 그런데 화합은 이 물질과 이 물질이 결합을 합니다. 이 물질은요, 이 1번이라는 물질과 2번이라는 물질과는 전혀 다른 1, 2번과 전혀 다른 종류의 물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아래쪽에 철가루와 황가루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철가루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가 황가루를 의미한다고 해보도록 할까요? 철가루와 황가루는요, 이렇게 화학 변화가 되어서 화합이 이루어지면요, 화합이라는 화학 변화가 이루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는 철가루는 자성을 띱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석을 가까이 하면 철가루들이 쫙 끌려오죠. 하지만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얘는 황화철이라는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는데요. 이 황화철이라는 물질은 자성이 없어져요. 자, 이때는 반응하기 전에는 자성이 있었던 철이, 반응한 후 황화철에서는 자성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철과 황에서는요, 그냥 철과 황을 섞어만 놓았을 때에는 묽은 염산과 반응을 했어요. 염산과 어떠한 특별한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뿜는 반응을 했다면 이 황화철로 변했을 때 묽은 염산과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묽은 염산을 뿌리면요, 정말 계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계란이 썩는, 우리 옛날에 방구탄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걀 썩는 냄새 아시는지요? 그런 정말 맡기 싫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묽은 염산과 반응했을 때 이 전에 철과 황을 그대로 섞었을 때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화합은 화학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반응이며 1번, 2번과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물질이 탄생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분해는요, 1번과 2번이 섞여 있는 이게 하나짜리예요. 이걸 반대로 3이라고 할게요. 하나짜리의 물질인데요.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지는 걸 분해라고 합니다. 자, 이 분해 과정은요, 예를 들어서 뭘 설명할 수 있느냐면요, H2O, 물. H2O로 표현할 수 있는 물인데요.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그래서 분해하는 거죠. 전기를 이용하여 분해할 수가 있는데요. 화학 변화입니다. 분해시키면 H와 O라는 물질, 전혀 새롭죠. 물 분자와 수소는요, 기체고요. 산소도 역시 기체예요.
이건 액체고요. 완전히 전혀 다른 성질을 띠는 물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제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요. 개수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 분자를 분해하게 되면 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는, 즉 물과는 전혀 다른 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는 그런 분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입자 배열 방식, 즉 화학 변화의 방법 두 가지를 지금 학습하셨는데요. 화합, 두 번째 분해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치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A와 B가 결합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A, 이쪽을 B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요 C라는 물질이 있죠. 자, A, B가 결합한 한 종류의 물질과 C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하나의 수용액 상태에다 한꺼번에 담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치환이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A가 어디로 갔나요, 여러분? A와 같은 게 어머나 여기 갔네요. 그런데요, B는 어디 있나요? 그대로 있죠? B 옆에 짝꿍이 원래는 A였는데요. B 옆에 짝꿍이 지금 띠로리 치환되었습니다. 누가? 바로 C와 같은 형태가 지금 B 옆에 딸싹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원래는 B가 A와 결합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또 다른 C라는 물질이 가까이 오면서 B는 A보다 C와 더 결합을 잘하는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B가 A를 버리고 새로운 C와 결합을 한 거죠. 이게 바로 A가 C로 치환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치환이라는 방식이고요. 이것 또한 화학 변화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 번만 더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씩 넣어두었습니다. 밑에 마지막 화학 변화의 예, 네 번째 바로 복분해입니다. 아까 분해 하나 배우셨잖아요. 분해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복분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요 잘 써져 있죠? A와 B가 결합되어 있고 C와 D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이 두 가지 물질을 하나의 수용액에 섞어요. 그러면 사실 A는 B 말고 D가 있을 때는 D와 더 잘 결합하는 물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A가 누구랑 결합을 합니까? 그렇죠. 자, 이 중간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중간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A와 B가 녹아서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 역시 C와 D가 녹아서 수용액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재결합을 하는데 A가 B랑 결합을 해야 되는 건데 A가 B보다는 누구랑 더 친하다? D랑 더 친해요. 그러면서 A와 D가 결합된 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 B는 또 A보다는 C와 더 친한 거죠. 그래서 C와 B가 결합을 한 꼴, AD, CB가 결합해 있는 꼴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복분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운데 단계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더라. 이걸 바로 복분해라고 합니다. 복분해된 거예요. A, B도 분해됐고요. C, D도 분해되어서 각기 서로 다른 짝꿍을 만나서 결합하는 것, 그걸 바로 복분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네 가지의 방식이, 입자 배열 방식이 바로 화학 변화의 방식 네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각각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떤 이런 기호들, ABCD라는 기호들을 보여드리고 다음 표기의 설명이 나타내고 있는 입자 배열 방식은 어떤 것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나타내 놓은 요 그림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반드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후에 나오는 예상 문제에도 꼭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반드시 스스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좀 전에 설명드렸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요, 말 그대로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의미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정말 전 세계, 전 우주에 당연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법칙입니다. 질량은 보존됩니다.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증명하는 실험이 몇 가지 있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실험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바로 기체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먼저 반응 전에 묽은 염산을 시험관 안에다 넣어두고요. 그 다음 탄산칼슘이라는 고체 흰색 가루를 이렇게 이 유리병 아래쪽에다가 넣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유리병과 함께 그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랬을 때 271.5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시간이 흐르고 이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반응시킬 겁니다. 반응시킬 때에는요, 뚜껑을 열어서 섞는 것이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서 섞게 되면 염산의 경우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뚜껑을 여는 순간 묽은 염산 입자들이 막 증발되어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그대로 닫은 채로 뒤집어 줄 겁니다. 뚜껑을 닫은 채로 뒤집어 주시면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시험관도 함께 뒤집히면서 묽은 염산이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서 가루 형태의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섞일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지금 반응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 후라고 보는 겁니다. 반응 후에 질량을 봤더니 반응 후에도 질량이 얼마입니까? 271.5를 가리키고 있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지금 서로 같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이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데 여기서요, 실제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을 때에 뚜껑을 잘 닫아놓고 실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뚜껑을 오픈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하면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죠.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놓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여 이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기체의 양만, 기체도 어쨌든 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량을 가지는 기체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총 질량은 271.5보다 줄어들겠죠. 그 내용을 교재에다 실어 놓은 거고요. 그 내용을 빼면 질량은 이렇게. 그래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까지를 막아놔야 질량 보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바로 기체 반응이 아니라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연소 반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연소 반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물체 또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실핀을 많이 이제 꼽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실핀을 화장실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화장실 세면대에 올려놓고 며칠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며칠 후에 그 실빈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그 실빈이 금속, 철로 되어 있는 실빈이 녹슬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으시죠? 녹이 슬었다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그 쇠붙이의 철 부분이 반응을 한 거예요. 즉 연소가 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도 한 일종의 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반응한 것? 바로 산소와 반응한 경우를 얘기하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연소 반응입니다. 자, 얘는요, 강철솜인데요. 동그랗게 생겼지만 솜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그냥 솜 있죠? 그 솜이 하얀색 실로 되어 있는 솜이 아니고요. 강철. 아주 실 모양의 얇은 철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솜 모양을 만드는 걸 강철솜이라고 합니다. 강철솜을요, 이렇게 비커 안에 넣고 비커와 함께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때 질량은 22.4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토치를 이용해서 토치를 이용해서 가열을 시키죠. 가열을 시키면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가열하여 산소와 반응한 것을 이제 주로 연소라고 하는데요. 가열하면요, 강철솜 주변에 뭐가 막 떠돌아다니고 있을까요? 공기 중에.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강철솜이 반응을 합니다. 산소와 반응이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산소와 반응하는 것은 산화라고 하고요. 가열을 했을 때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연소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가열한 강철솜에 들러붙습니다. 이게 바로 연소 반응인데요. 이렇게 강철솜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들러붙으면서 질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반응 전에는 22.4를 가리켰던 전자저울이 반응 후에는 28.8이라는 큰 수를 가리키고 있죠. 자, 이것은 강철솜에 무엇이 들러붙은 것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연소 반응, 즉 산소가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로 토치에 가열을 했다고 했다면 이 그람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초반의 질량과 일정히 같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커 안에 들어있는 산소량으로도 연소 반응은 충분하고요. 비커 안에 들어있는 산소만으로 강철솜이 반응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총 질량은 22.4로 같은 질량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질량이 증가한 이유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산소가 강철솜에 들러붙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했다면 질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문항들이 주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 두 개의 그림을 실어놨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실험 한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을 반응시켰을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요, 여기 지금 이 시험관 6개에다가 동일한 양만큼, 즉 6ml라는 부피만큼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질산납 수용액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릴 건데요. 그 실험을 하고 그래프를 나타낼 겁니다. 자, 먼저 A, B, C, D, E, F라는 6개의 시험관에 각각 다른 양만큼의 질산납 수용액을 떨어뜨릴 건데요. 자, A라는 시험관에는요, 질산납 수용액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 A 시험관에 하나도 없죠. 자, A 시험관에는 그냥 앙금이 없네요. 자,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은요, 반응을 해서 노란색 앙금을 만듭니다. 앙금을 만드는데요. 색깔은 노란색이고요. 어떤 앙금이냐? 바로 아이오딘화 납.
노란색 앙금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에 질산납 수용액을 한 방울도 넣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까 앙금이 아예 없겠죠. B 시험관에는요, 질산납 수용액을 2ml 집어넣습니다. 6ml. 자, 여러분들, 여기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6ml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질산납 수용액이 2ml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의 앙금이 요만큼. 그죠? 그 다음 6ml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들어있는데 4ml의 질산납 수용액이 들어있을 땐 역시 이만큼. 약 2배 정도 증가했겠네요. 자, 그 다음 6ml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들어있는데 역시 6ml의 질산납 수용액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역시 약 3배 정도의 앙금이 생성되었네요. 그 다음 6ml의 질산납 수용액이 있는데 6ml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있는데 8ml의 질산납 수용액을 넣었네요.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역시 그대로네요. 역시 6ml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에 10ml의 질산납 수용액을 집어넣었지만 역시 증가하지 않고 앙금은 일정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 유형이고요. 이런 시험 문제 상당히 고 수준의 어떤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6ml. 자, 6ml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과 6ml의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했을 때 최고의 앙금이 량이 최고예요. 근데 질산납 수용액을 더 넣었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더 이상 이 질산납 수용액과 반응할 뭐가 없는 거예요.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없는 거예요. 반응할 게 없어요. 6ml와 6ml가 모두 다 반응을 했고 6ml와 이 중에 6ml가 반응했고 나머지 2ml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앙금의 양은 이 앞전 D 시험관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6ml와 이 질산납 10ml 중에 6ml만 반응하고 나머지 4ml는 남은 거예요. 그래서 D와 역시 앙금의 반응이 같은 거죠. 자, 이 원인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고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질량이 보존됨으로 인해서 1대1의 비율로 반응한다라는 것까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 또한 그렇죠. 앞으로 나올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증명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을 통해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세 번째 파트,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말 그대로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물질이 반응할 때 항상 규칙적으로 일정한 성분 비율로 반응한다. 그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문제를 다루어 보면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가 생성하는 어떠한 이러한 반응에서 기체 부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100%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알고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죠.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 실험에서는요, 수소 0.2ml와 산소 0.2ml를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반응 후에 산소 0.1ml가 남았다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실제로 수소 0.2ml와 반응한 산소량은 0.2가 아니라 0.1ml의 산소가 반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소 0.2, 산소 0.1이 반응하여 0.2ml의 수증기가 발생했다. 자, 이 실험을 통하여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는 0.2g, 0.1g, 0.2g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한 거죠. 선생님 그거 왜 그러는데요? 몰라요. 이거는요. 반응, 실제 우리 지구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수증기가 생성되려면 산소와 수소가 이러한 비율로 반응을 해야만 수증기가 이만큼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가 수증기를 만들 때에는 산소와 수소를 이만큼 결합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찾아낸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찾아낸 정보를 이용해서 2번과 3번을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분명히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비율은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소가 0.4입니다. 산소는 얼마나 반응할까요? 수소와 산소는 몇 대에 몇? 2대 1. 수소가 0.4ml 밖에 없을 때 산소는 이거 다 사용할까요? 아니죠. 0.2만큼만 사용하겠죠. 그럼 남은 기체는 뭘까요? 당연히 산소일 거고요. 산소가 몇 밀리리터 남았을까요? 0.6에서 0.1을 뺀 0.4ml가 남았겠죠. 0.4ml의 산소가 남았고 그리고 생성된 수증기는 0.4래요. 맞나요? 그렇죠. 왜냐? 자, 얘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0.4의 수소, 0.2의 산소, 수증기 0.4. 그걸 계산하면 2대 1대 2라는 비율이 맞아 떨어지죠. 그 밑에 것도 계산을 해서 B의 값을 찾아내셔야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가 0.7g이 들어있고요. 7g이 아니라 밀리리터예요. 부피니까요. 기체는 0.7ml가 있고요. 산소가 0.3ml가 있어요. 수소 대 산소의 비율은 분명히 2대 1이래요. 그런데 수소가 0.7ml가 사용되려면 산소는 0.35ml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는 0.3밖에 없군요. 그럼 누가 남을까요? 수소가 남겠죠. 산소가 0.3이 사용되었을 때 수소는 0.6이 사용될 겁니다. 그랬을 때 반응 후에 무엇이 남을까요? 수소가 0.1ml가 남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생성된 수증기량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2대 1대 2. 수증기량은 수소의 량과 같더라. 그렇다면 수소의 량이 0.6이었으니 역시 0.6이라는 밀리리터의 수증기가 나오겠죠. 되셨나요?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0.6대 0.3대 0.6 역시 2대 1대 2라는 비율을 만족시키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반응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반응에서는요.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반드시 2대 1의 비율이더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증기는 역시 수소, 산소, 수증기 비율이 2대 1대 2더라.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의 모든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굉장히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서 찾아내 보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재밌으실 겁니다. 자, 물의 생성의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2개의 분자의 수소와 하나 분자의 산소가 필요해요.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요. 이 앞에 있는 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숫자이죠. 큰 숫자. 이 숫자들이 바로 일정 성분 비율입니다. 물을 생성할 때 수소와, 얘가 수소죠. 산소와 물이네요. 물은 수증기와 같은 겁니다. 자, 수소는 그 앞에 써 있는 숫자가 얼마예요? 2예요. 산소는 1이에요. 생략한다 그랬죠? 자, 물은 2예요. 되셨나요? 일정 성분비 법칙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한다. 자, 그 밑에 것도 암모니아 생성 반응도 한번 볼까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은요. 자, 볼게요. 수소, 얘는 질소입니다. 질소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으로 한번 찾아내 보시겠어요? 그렇죠. 맨 앞자 3대. 자, 질소 1대. 암모니아 얼마입니까? 2. 3대 1대
2. 여러분들 찾아내실 겁니다. 그죠? 이 밑에도 한번 볼까요? 얘는 분해입니다. 분해에서도 역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요, 과산화수소고요. 과산화수소고요. 과산화수소 대 물 대 산소입니다. 물, 산소. 자, 앞에 숫자를 다 따볼까요? 자, 과산화수소가 2개가 분해될 때는 물 2개와 산소 얼마? 1개가 나오더라. 일정 성분비 법칙 너무 쉽죠? 이것도 2개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될 때 1개의 탄산 나트륨과 그 다음 1개의 물과 1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 자, 메테인이 연소될 산소와 반응할 때 하나의 메테인이 2개의 산소와 반응을 하면 2개의 물과 하나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 마그네슘이 연소될 때 2개의 마그네슘은 1개의 산소와 반응하고 2개의 산화 마그네슘이 나타나더라. 자, 여러분들 일정 성분비의 법칙 엄청 재밌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도요, 이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큰 숫자만 읽을 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그 화학 기호를 읽으실 줄만 아시면 해결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되셨죠? 자, 화학 반응식의 해석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일정 성분비 법칙 그렇게 쉬운가 찾아보셔야 되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은 뭐죠? 네, 수소와 질소가 반응을 하여 암모니아를 만들어낸 반응이군요. 그런데요, 수소가 몇 개가 필요했나요? 그렇죠, 3개. 질소 1개, 암모니아 2개. 수소 3개가 질소 1개와 반응하면 아모니아 2개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해결이 됐는데요. 이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다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 하나만 보고는요, 물질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물질의 종류. 물질 종류 한번 볼게요. 자, 화살표가 이렇게 있을 때 화살표 앞쪽에 있는 게 반응 물질이고요. 화살표 뒤쪽에 있는 게 생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반응 물질의 종류가 수소와 질소 2개인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생성 물질의 종류가 NH3 암모니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학 반응식을 보면 반응 물질, 생성 물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알 수 있는 내용은요, 바로 원자의 종류입니다. 원자의 종류 여러분이 수소, 질소 썼잖아요. 자, 수소와 질소. 저기 N과 H3가 있잖아요. N 질소, H 수소. 즉 원자도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와 수소, 질소가 합쳐진 분자,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합쳐진 것을 알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분자의 종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소 분자라서 2개 붙어 있고요. 질소 분자라서 2개 붙어 있고요. 수소 분자와 질소 분자가 적절한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면 암모니아 분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역시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분자수의 비율입니다. 분자수의 비율은요, 수소 분자가 3개, 질소 분자가 1개, 암모니아 분자가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소 분자 3개, 질소 분자 1개, 암모니아 분자 2개. 이것은요, 기체 반응입니다. 기체 반응이기 때문에 분자수의 비는요, 무엇과 같냐? 바로 부피. 기체는 부피가 항상 같잖아요. 부피의 비율과 같아요. 모든 기체가 다 부피가 같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공간,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는 같거든요. 그래서 부피비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피비도 분자수의 비와 같아요. 그러면서 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5가지에 대한 해석을 모두 해보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정 성분비의 법칙, 화학 반응식으로 한 번에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예상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봐야죠. 한번 볼게요. 자, 1번.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자, 변해버리면 이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찾아내신 분은 무조건 어딘가에 신고하시면 분명히 노벨상을 탈 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원자의 배열. 자, 원자의 배열은 화학 변화 시에 바뀝니다. 배열만 바뀐다 그랬어요. 원자에서 바뀌는 것은 배열만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걸 물어봤죠? 원자의 개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원자의 개수는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건 원자의 개수입니다. 정답 바로 나왔죠. 원자의 개수가 바뀐다는 것은 돌턴의 원자설에 위배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분자의 개수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치환되거나 치환되는 경우에 분자의 개수도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분해는 분자의 개수는 비슷할 수 있고요. 화합의 경우에는 분자의 개수가 완전히 바뀌죠. 두 개의 분자가 하나의 분자로 바뀌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개수는 바뀝니다. 분자의 종류도 바뀝니다. 화합, 방금 전에. 그 다음에 복분해, 분해, 기타 등등 분자의 종류 모두 바뀝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의외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 한번 다루어 볼게요. 2번입니다.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는, 자,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는 것은, 성질이 변한다는 것은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그렇죠. 화학 변화가 물리 변화, 물질의 성질이 변하면 물리 변화는 안 되겠죠. 화학 변화가 되는데요. 화학 변화의 예를 찾아내라는 문제입니다. 젖은 빨래가 마른다. 그냥 물 분자가 떠나간 거죠. 성질이 변했나요? 빨래의 성질이 변하면 안 되겠죠. 물리 변화입니다. 자, 설탕을 물에 녹여 설탕물. 자, 설탕은 단맛이 나고요. 설탕물도 단맛이 납니다. 역시 성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리 변화이고요. 깎아놓은 사과 표면이 색이 변한다. 갈변입니다. 갈변은 화학 변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4번,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그냥 녹는 거예요. 상태 변화한 거죠. 상태만 변한 것은 물리 변화입니다. 녹아도 아이스크림의 맛은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기존에 출제되어 왔던 문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자, 세 번째 문항 가겠습니다. 다음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 반응에서 질량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옳게 나타낸 것을 물어봤습니다.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결합하였을 때 염화은이 앙금으로 석출이 되고요. 그 다음 질산나트륨이 남더라. 자, 질량 관계라는 것은 질량은 보존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서로 어떻다? 같다. 반응 전 띠로리의 질량은 반응 후 띠로리의 질량과 같다. 정답은 딱 봐도 4번이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염화나트륨과 염화은이 갑자기 같아지면 안 되죠? 질량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이런 유형은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반응 전 전체 질량과 반응 후 전체 질량은 같다. 이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는 5단원 화학 반응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화학 반응은요, 상당히 짧은 내용임에도 좀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짧게 확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했는데 도대체 화학 반응 시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화학 반응, 산성물질이라 하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시큼한 맛을 내는 거, 식초 이런 거 산성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염기성 물질은 잘 접해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누인데요. 비누가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입니다. 자, 각각의 산과 염기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런 화학 반응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은요, 공통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성물질이야, 이건 염기성물질이야 라고 할 때 그 공통적인 성질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요, 신맛을 내고요.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맛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산성이죠. 그렇죠? 비타민 C라던가 또는 식초,
이런 것들 신맛을 내죠. 거의 산입니다.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서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똑똑똑 떨어뜨려요. 수용액 상태로. 그러면 치 하고, 그렇죠, 이산화탄소 가스가 폴폴폴 발생합니다. 그 다음 금속과 반응해서 수용액 상태일 때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역시 치 하면서 기체가 발생하는데요. 그건 이산화탄소는 아니고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든 산에서는요,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요, 쓴맛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안하시다가 비누를 먹어본 적 있으신지요? 쓴맛이 날 겁니다. 아니면 폼 클렌징을 모르고 먹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역시 쓴맛이 날 겁니다. 이 쓴맛을 내는 것은 염기성 성분들의 공통적인 성질이기 때문이고요. 이 염기성 성질은요, 대부분 피부에 묻으면 미끄덩거리는 성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비누 이런 것들이 미끄덩 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세제 이런 류가 대부분 염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산의 공통 성질 중에서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가 되었을 때 수소 이온을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요,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염기의 경우에는요, 물에 녹았을 때, 즉 이온화되었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외에 공통적인 성질 이외에 각각의 산성 물질마다 또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산마다, 산성 물질마다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이 음이온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시 염기성 물질의 경우에는요, 염기성 물질의 종류마다 또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양이온이 모두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산과 염기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런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물질이 산성인지 이 물질이 산성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약들을 사용합니다. 그 시약을 지시약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지시약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먼저 리트머스 종이는요, 리트머스라는 시약이 묻어있는 종이고요. BTB 용액은요, 원래 초록색, 진한 초록색 액성 물질입니다. 세 번째, 메틸 오렌지 용액은요, 역시 노란색 빛깔, 진한 노란색 빛깔을 띠는 용액이고요. 시약입니다. 그 다음 페놀프탈렌 용액은요, 무색입니다. 무색 무취의 투명한 용액이죠. 근데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지시약의 색깔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색깔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산성 물질이구나, 이것은 염기성 물질이구나를 비교하실 수가 있죠. 자, 먼저 리트머스가 묻어있는 종인 리트머스 종이는요, 원래 그냥 파란색이거나 붉은색 종이일 겁니다. 푸른색 종이를 산성에 갖다 대면, 산성 용액을 딱 묻히면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염기성에 붉은색 종이를 갖다 대면요,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요, 푸른색 종이를 갖다 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도 푸른색이 변화 없습니다. 붉은색 종이를 갖다가 댈 수도 있잖아요? 변화 없습니다. 아시겠죠?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은요, 푸른색과 붉은색 두 종류이거든요. 그런데 푸른색이 변화가 없다? 그럼 염기성이고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했다? 산성이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변화가 없다? 산성이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염기성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BTB 용액의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BTB 용액의 경우에는요, 노란색, 원래 초록색이에요. 이거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 되게 진한 초록색인데요. 이 BTB 용액을요, 산성 용액이 들어있는 곳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정말 샛노란색, 아주 예쁜 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BTB 용액을 염기성 용액이 들어있는 곳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색깔이 완전히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예쁜 색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메틸 오렌지 용액은요, 원래는 노란색입니다.
원래 노란색인데 산성물질의 메틸 오렌지 용액을 똑똑똑똑 떨어뜨리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빨간색으로 바뀌면 산성이구나 아시면 되고요. 색깔 변화가 없이 그냥 노란색에서 조금 더 노란색, 아니면 그냥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면 염기성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4번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원래 무색입니다. 그런데요 역시 산성물질이라고 생각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 변화가 없어, 무색이에요. 그럼 그냥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염기성에다가 뿌리면 붉은색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선생님 중성인지 산성인지 비교할 때는요 페놀프탈레인 사용할 수 없네요. 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역시 메틸 오렌지는요 이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구별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색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용액에 따른 용액의 액성에 따른 지시약 색 변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중화 반응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산과 염기를 섞어서 중성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산성과 염기성이 있을 때 중성 상태로 만드는 방법, 산성인 경우에는 염기성을 섞어 주어야 되고요. 염기성인 경우엔 산성을 섞어 주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염산은요 산성 물질이죠. 수산화나트륨은요 염기성 물질입니다. 자,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섞을 거예요. 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섞으면 물속에다가 이온화 시킬 거예요. 녹일 거예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는요 산성인 염산은 이렇게 나뉘어져서 녹아 들어가고요. 수산화나트륨은 물속에서 이렇게 녹아서 나뉘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바로 산과 염기가 물속에 수용액 상태로 녹아 들어가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H+라는 수소 이온과 OH-라는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Na+라는 나트륨 이온과 Cl-라는 염화 이온이 반응해서 염을 만듭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화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알짜식이 있습니다. 그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각각 산을 의미하고 각각 염기를 의미한다고 할 때 산성을 나타내는 수소 이온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염기성 이온, 수산화 이온이 결합해 버림으로 인하여 수소 이온도 없어지고 염기성 이온도 없어지는 거예요. 수산화 이온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했기 때문에 중화가 된 거죠. 즉 H+와 OH-가 결합함으로 인하여 H2O가 발생한 거죠.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의 알짜 반응식입니다. 그리고 염을 만들어낸 이 Cl, 그리고 염을 만들어낸 Cl- 이온과 Na+ 이온의 경우에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얘네는 염을 만들어냈지만 중화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염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경꾼 이온과 알짜 반응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은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위산이 과다해서 속이 쓰릴 때 우린 제산제를 먹죠. 그죠? 겔땡스 같은 걸 먹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제산제가 염기성 물질입니다. 산성화된 토양의 중화를 위해서 막 뭘 뿌려요? 바로 석회가루를 뿌리죠. 산성화되었기 때문에 염기성을 뿌리면서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화 반응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산화와 환원 반응까지 하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은요 용어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만 밑에다가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이 내용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는 해요.
자, 산화라는 것은요, 산소를 얻는 거예요. 자, 반응 전에 물질이 산소를 얻어요. 여긴 산소가 있는데요, 선생님. 얘는 산소가 없어요. 반응 후에 봤더니 C가 산소를 얻었죠. 자, 이거 뭐예요? 산화된 거예요. 산소를 얻었잖아요. C는 산화된 거죠. 그런데 원래 산소를 가지고 있던 이 산화구리는요, 산소를 잃었네요. 산소 어디로 갔어요? 그죠? 산소를 잃었어요.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환원이에요. 되시겠죠?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다시 되돌려줬다라는 의미죠. 산화제는요, 자신은 환원되는 거, 남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원래 얘를 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산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산화시켜주는 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환원제예요. 얘한테서 산소를 뺏어서 본인이 환원시켰죠. 환원시켜줬죠, 이 친구를. 그럼 얘는 환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환원제, 산화제와 환원산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산화환원 반응 설명을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 예상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신맛을 나타내는 이유. 그렇죠. 신맛은 뭐죠? 그렇죠. 뭘까요? 산성입니다. 산성 물질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했죠? 신맛은 그렇다면 산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게 한 이온이 하나 있습니다. 띠루리 찾아보세요. 네, 바로 수소 이온이 되겠죠? 자, 그중에 수산화 이온의 경우에는요, 무슨 성질이죠? 네,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다음과 같은 성질과 관련 있는 이온.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쓴맛. 만지면 미끈,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른색으로 변화. 자, 모두 무슨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그렇죠. 우리 쓴맛 하면 바로 나오는 거.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자, 염기성은요, 어떤 이온이 나타내는 거죠? 바로 보입니다. OH- 이온이 나타내고 있죠. 그중에 1번 H+ 이온은요, 산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반드시 해결해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산화와 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산화, 환원 마지막 페이지에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한다? 네, 산소를 얻으면 산화된 거죠. 산소화된 거죠.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 네,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환원해 준 거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 산화제이자, 그쵸? 본인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걸 산화제라고 합니다. 환원제는 화학 반응에서 자신이 환원된다? 아니죠.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켜주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4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가끔 헷갈려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건지 옳은 걸 찾으라는 건지 그것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달려왔는데 좀 긴 수업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라던가 좀 화학 반응에 대한 어떤 규칙성 이런 것들은요, 한꺼번에 잡아서 한 번에 학습하셔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꼭꼭 담아두셨다가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적용시켜서 정답을 맞추실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공부하시고요. 복습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